인생에는 왜 고통이 있어야만 할까요? 명리학에 대한 관심은 시간이 지날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삶이 팍팍한 걸까요? 아니면 힘들다고 느껴지는 순간들이 너무 많은 걸까요? 운명을 바꿔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먹고 사는 문제나 관계의 고난이 많은 걸까요?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사주팔자를 보십니까? 저에게 물어보는 대부분의 질문은 배우자 복, 돈 복, 자식 복 세 가지입니다. 그럼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가지고 있는 사주가 흔할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팔자 좋아 보이는 사람도 안을 들여다보면 전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부와 명예는 다 이루었지만 부부관계는 힘들고 자식들과는 멀리 떨어져 살아야 하며 본인은 죽을 때까지 외롭게 사는 팔자가 실제로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팔자 안 좋아 보이는데 안을 들여다보면 좋은 사주들도 많습니다. 실제로 저와 같이 알바를 했던 동생은 물류센터에서 10년 이상을 일했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일용직 육체 노동자로 힘들게 살아가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주를 풀어보니 부모와 형제 사이에 애정이 넘치고 부부관계도 아주 좋을 뿐더러 자식복까지 있었습니다. 부나 명예는 없으나 평생 사람들과 어울려 행복하게 잘 사는 팔자였습니다. 사람 겉만 보고는 모른다더니 정말 그 말이 맞습니다. 사주팔자 열어보기 전에는 겉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내가 없는 것을 가진 누군가를 부러워할 필요 없고 내가 남들이 없는 것을 가졌다고 해서 오만해서도 안 됩니다. 사주팔자는 딱 누구나 8글자만 가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2글자만 가지고 태어나고 누군가는 22글자 모두 가지고 태어나지 않습니다. 음악평론가로 유명하신 강헌 선생님이 출판하신 책 명리, 운명을 읽다라는 책을 읽고 그분의 강의를 찾아서 듣다가 이런 영상을 봤습니다. 제자들과 MT를 가서 완벽한 사주를 찾아보려고 연구를 해보셨답니다. 그런데 아무리 해봐도 안 되더랍니다. 부와 명예가 있고 부모복, 배우자복, 형제복이 있고 건강하기까지 한 사주팔자를 아무리 짜려고 해도 불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명리학을 공부하면서 느낀 부분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완벽한 사주는 단 한 개도 없습니다. 부모복이 있으면 자식복이 없고 자식복이 좋으면 부모복이 없거나 관계의 복이 좋으면 부와 명예가 없거나 모든 것이 좋은데 건강은 최악이거나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 전부 나열할 수 없지만 결론적으로 완벽한 사주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의 사주는 불완전하고 희로애락이 섞여 있으며 행복하기만 한 인생은 없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이런 고통의 과정을 선택하고 태어나야만 하는 걸까요? 그리고 언제까지 이 과정을 반복해야 하는 걸까요? 영혼이 성장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영혼의 성장 과정은 인간의 성장 과정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정서적으로 미성숙한 사람들은 지표면 바로 위에 주변 상황만 보고 반응합니다. 바로 앞의 환경만이 자신이 볼 수 있는 전부이고 그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우물 안에 개구리와 같지요.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아는 사람은 바로 옆 사람의 감정 변화에 휘둘리고 바로 옆의 벽을 보고 길이 막혔다고 좌절하며 주변의 모든 상황에 불평하고 분노합니다. 감정 조절 능력이 없으며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도 없고 인내와 평정이 없습니다. 에고가 하는 짓입니다. 보통은 어린 시절에 해당하지만 어른들이 이런 경우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른이라는 신조어도 있죠. 이제 지상에서 10m 올라왔다고 가정해 봅시다. 바로 옆의 환경이 아니라 그 너머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나무가 아니라 숲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지난날을 생각해 보니 어리석기 그지없습니다. 자신의 앞에 있던 벽도 실상 위에서 보니 생각보다 높지 않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바로 앞 사람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그 뒤를 보니 많은 사람이 보입니다. 세상에는 좋은 사람들도 많고 조심해야 할 사람들도 많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중 누군가를 보고 배움을 얻기도 하고 그중 누군가를 보며 타산지석 삼기도 합니다. 감정 조절 능력을 배우고 공감 능력이 생기며 인내하는 방법과 평정을 유지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그러나 아직은 미숙합니다. 벽의 끝에 다다르지 못했고 경험해야 할 것들이 많다고 느껴집니다. 이제 100m 상공으로 올라가 봅시다. 숲이 아니라 산맥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숲만 보던 내가 산맥을 보고 있다는 것에 놀랍고 뿌듯합니다. 더 이상 사람들의 감정 변화도 보이지 않고 나를 가로막던 벽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을 불혹이라고 하는가 봅니다. 세상에 정신이 빼앗겨 판단을 흐리는 일이 없는 나이. 어린 시절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 선택들을 했고 얼마나 주변 사람들의 감정에 휩쓸려 번뇌했으며 자신이 얼마나 옹졸한 인간이었는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정도 올라오니 마음에는 평정이 있고 주변 사람들의 감정에 휩쓸리지도 않는 내공이 생겼습니다. 여러분은 여기까지 도달했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이쯤에서 만족을 합니다. 그러나 지구 안에 부는 태풍과 기상현상에 휘청거리게 됩니다. 이제 1000m 위로 올라가 봅시다. 지구가 보입니다. 고요하고 평온하며 더 이상 지구에서 일어나는 모든 기상현상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이런 고요와 평안이 존재한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마음이 중용을 이루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습니다. 눈을 돌려보니 우주가 보입니다. 수많은 별들이 빛나고 지구보다 의식이 성장한 행성도 많이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은 우리의 인격체가 성숙해져 완전한 중용에 도달하는 것이 태어남의 목적입니다. 에고가 부리는 감정 변화에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는 것. 영혼 내면의 가장 핵심. 불교에서는 불성, 기독교에서는 성령, 유교에서는 인의 예지라고 말하는 그 내면의 힘이 에고의 노름에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 힘. 그 힘이 바로 중용입니다. 한 극단은 반대쪽 극단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절대 선한 것이 삶의 목적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다음 생에서는 지구에 그만 태어나고 더 높은 차원에서 만나기를 바랍니다. 그곳에서 여러분과 함께 평온과 고요 안에서 여유롭게 차 한 잔 마시며 높은 차원의 대화를 소망합니다. 내가 사람들의 사주를 풀어보고 상담을 하면서 느꼈던 가장 의아했던 사실도 그녀의 고민과 크게 다르지 않았었다. 삶은 우리의 정직성이나 도덕성과 아무런 상관이 없이 좋았다, 나빴다를 반복한다. 인생 전반 40년의 모든 것을 앗아갔다가 후반 40년에 모든 것을 주기도 하고 반대로 전반전에 바벨탑 꼭대기까지 올려놨다가 후반전에 갑자기 추락시키기도 한다. 불공평하다고? 맞다. 아주 불공평하다. 시작부터 불공평하다. 누구는 고대광실 대궐 같은 집에서 금수저로 시작하지만 누군가는 집도 절도 없이 베이비박스 안에서 삶을 시작하기도 한다. 우리의 의도가 선하다고, 선택에 강한 확신이 들었다고 결과가 좋게 나온다는 보장은 없다. 결과가 좋더라도
다시 나빠지지 않으리라는 보장 또한 없다. 착하게 살았던 사람은 복을 받고 악하게 사는 인간은 벌을 받을 것이라는 믿음이 좋기는 하지만 당장 주변을 둘러봐도 그 말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쯤은 쉽게 알 수 있다. 아니, 오히려 더 잘 사는 사람도 많더라. 거짓말을 잘하고 부와 명예만 쫓아다니며 권력에 편승하여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인간이 좋은 사주를 가지고 있는 것도 많이 보았다. 평생 한 여자만 사랑하면서 모든 것을 희생했지만 아내는 남편 몰래 30년을 다른 남자와 바람 피우고 다니는 경우도 보았다. 평생을 모은 재산을 자식에게 모두 물려주었으나 자식이 그 모든 재산을 말아먹는 경우도 보았다. 주변의 인생을 둘러보면 운명은 불합리를 넘어 가혹하기까지 하고 정의감과 도덕성은 이미 밥 말아먹었으며 쇼펜하우어의 말대로 지구는 신이 만들 수 있는 최악의 세상이 아닌가 싶을 정도이다. 그러나 지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아주 복잡한 우주의 법칙, 그것을 카르마라고 하든 운명이라고 하든 태어나기 전에 삶의 계획이라고 하든 등에 의해 빽빽하게 잘 짜인 도로와도 같다. 수많은 차들은 신호등과 톨게이트와 휴게소가 규칙적으로 구성된 108차선 도로 위를 달리고 있는 것이다. 이 빽빽한 도로에서 마음대로 새치기 하는 것도 마음대로 멈추는 것도 무작정 차에서 내려 무단 횡단을 하는 것도 어렵다. 도로 위의 차가 우리의 영혼이고 108차선 위에 잘 짜인 교통법규가 우주의 법칙인 카르마이다. 나의 명리학 스승이신 진하 스님은 인간의 삶에 대해 이런 말씀을 하셨다. 인생은 한 번의 생만 본다면 불합리하기 그지없으나 모든 생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잔인하게 공평하고 오차없이 정확하며 완벽한 당신의 계획이다. 우리가 지구에 태어나는 이유는 좋은 결과를 얻으려고 오는 것이 아니다. 잘 먹고 잘 살고 행복을 만끽하기 위해서 태어나는 것이 애초의 계획이 아니었다는 말이다. 우리의 의도가 선했든 악했든 우리가 확신이 있든 없든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은 영혼이 지혜를 얻어 의식이 한층 성장하게 만드는 시나리오이다. 이것은 당신이 전생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통을 받는 것이라는 개념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전생에 남편을 버렸기에 이번 생에 버림을 받는다든지, 전생에 부자로 살면서 교만했기에 이번 생에 가난하게 고생을 한다든지, 전생에 누군가를 해했기에 내가 질병을 얻는다든지, 이러한 개념으로 모든 사주팔자가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우주는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오묘하다. 단지 카르마의 보복성으로 사주팔자를 그렇게 만들지 않는다는 뜻이다. 더욱이 이 고난을 이겨내면 축복이 올 것이라고 믿는 믿음은 전혀 헛될 수 있으며 우리가 생각한 축복과 우주의 관점에서의 축복은 전혀 다를 수도 있다는 말이다. 우리는 모두 잘 살고 싶다. 적당한 돈과 적당한 명예와 사랑하는 사람과 건강한 자식을 얻어 아무런 고난 없이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 아니면 평생을 논란 없이 승승장구하고 부와 명예를 유지하며 어린 이성들만 만나면 잘 사는 것일까? 아니, 부와 명예도 많이 얻고 사랑하는 배우자와 나에게 근자감을 안겨줄 자식까지 모두 있어야만 할까? 미안하지만 그런 사주팔자는 없다. 단언컨대 없다. 삶을 선하게 살았든 악하게 살았든 우리는 반드시 고통의 고비를 넘기고 의식을 성장시켜야 한다. 왜냐하면 그러기 위해서 지구에 왔기 때문이다. 우주의 관점에서는, 영혼의 관점에서는 그것이 축복이다.
유방암 진단을 받은 이후 나는 잠자리에 들기 전 거울을 보며 그런 생각을 한다. 나는 언제까지 살게 될까? 2년, 3년. 과연 내가 잘 살았다고 말하고 죽을 수 있을까? 육신을 벗은 나의 영혼이 과연 이전보다 성장해 있을까? 나의 영혼에게 인내와 사랑과 온유와 절제와 자비 같은 마음들이 조화롭게 성장해 있을까? 죽음이 눈앞에 있으면 더 이상 지구에서의 승부는 의미가 없어진다. 나의 영혼에 무엇이 남게 될까? 그것만을 생각하게 된다. 우리는 지구에서 반드시 고통의 터널을 지나가게 되어 있다. 60갑자 중 4주에는 단지 4갑자 8글자만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운에 흐르는 60갑자와 내 사주의 4갑자 사이에서 어떤 글자들끼리는 서로 쌈박질을 하고 어떤 글자들끼리는 부둥켜 안고 어떤 글자들끼리는 대면대면한다. 그러니 모든 인간은 반드시 한 번 이상은 그 터널을 지나가게 되는 것이다. 스토아 학파에서는 세계는 연극이고 감독은 신이고 시나리오는 로고스고 배우는 인간이라고 말한다. 명리학으로 해석하자면 세계는 매년 돌아가는 60갑자고 감독은 나의 영혼이고 시나리오는 내가 태어난 생년월일시, 배우는 이번 생에 타고난 당신의 에고이자 당신의 육체가 된다. 어쨌든 이번 생은 앞에 있는 거울에 보이는 껍데기를 입고 생년월일시대로 연기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 그런데 연기치고 너무 빡세다는 생각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당신은 운명을 바꿀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의 사주를 풀다 보면 명리학이 2000년 이상 학문으로 이어져 온 명백한 이유를 알 수 있다. 실제로 기질, 행동 방향, 성향이 생년월일시가 찍혀있는 사기둥의 흐름대로 청소년기, 청년기, 중년기, 장년기를 지나오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나도 크게 벗어나지 못했고 내가 사주를 풀었던 사람들 90%도 그런 듯 보인다. 그래서 생년월일시를 자신의 바코드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그러나 사주의 흐름대로 살지 않고 관계를 바꾸는 사람들의 예를 바로 옆에서 보았던 나는 바코드라는 말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물론 그 과정은 끊임없는 자아 성찰과 뼈를 깎는 노력과 싫은 것도 견뎌야 하는 인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결코 쉬운 과정이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그 과정이 지나면 노력은 습관이 되고 습관은 성품이 되고 성품은 운명이 된다. 내가 주연 씨와 처음 만난 것은 20년 전 어린이집에서 일할 때였다. 원생이 300명이 넘었고 정교사 선생님만 16명인 규모가 제법 큰 어린이집이었다. 나와 나이 또래인 선생님은 주연 씨와 나를 포함해 3명밖에 없었기에 나이 어린 우리 3명이 자비리란 온갖 자비를 다 해야 했다. 그날도 1차는 어린이집에서 원장의 구박을 한 사발 마시고 2차로 소주를 마시러 온 날이었다. 구박은 내가 받았는데 표정은 주연 씨가 더 안 좋아 보여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고 보육교사라는 직업이 자신과 맞지 않는 것 같다는 말을 하였다. 나는 보육교사 자격증이 없는 시간당 아르바이트생이었고 주연 씨는 전문대에서 보육교사 자격증을 따고 경력도 3년 된 전문 보육교사였다. 어느 설문조사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3년차가 되었을 때 그만두고 싶다는 욕구가 가장 강하게 올라온다고 하더라며 위로를 해주었지만 주연 씨가 그만두고 싶어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퇴사하고 싶은 이유와는 많이 달랐다. 연필을 항상 주먹으로 쥐는 여자아이가 있었다. 손이 불편해서 그랬던 건지 아니면 알려줘도 잊어버려서 그랬던 건지는 모르겠으나
그날도 주먹으로 연필을 움켜쥐고 있었다. 주연 씨는 순간적으로 올라오는 화를 참지 못하고 화를 버럭 내었다. 선생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잖아. 자신도 모르게 소리를 지르며 책상을 두 손으로 내리쳤다. 그런데 그날 그 순간 아이의 반응에 주연 씨는 충격을 받았다. 아이는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연필을 잡은 두 손을 파르르 떨고 있었던 것이다. 아이에게 미안하다고 말하고 안아주기는 했지만 그는 집에 돌아와서도 밤늦게까지 그 순간의 충격을 계속 곱씹었다. 그렇게 싫어했던 아버지, 분노 조절장애, 시한폭탄형 아버지의 모습이 자신에게도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대면한 주연 씨는 그 충격의 여파가 생각보다 아주 강했다. 그날 술자리에서 우리에게 보육교사를 그만두고 싶다고 말했던 이유는 자신이 아버지의 모습을 닮아 아이들에게 똑같은 상처를 남기게 될까봐 두려워서였다. 나는 주연 씨와 그 이후로도 아버지의 이야기를 하면서 같이 많이도 울었다. 나의 아버지도 분노조절 장애 성향이 강했기 때문에 동병상련의 감정이 느껴져 마음이 많이 아팠고 그녀의 힘든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다. 분노조절 장애 아버지. 주연 씨의 아버지는 직업군인이었다. 어린 나이에 직업군인이 되어 25살에 22살의 어머니를 만나 결혼하시고 일찍 안정된 생활을 하셨다. 그러나 철저한 관료제와 상하 복종 구조에서 생활했던 환경 탓이었는지 아버지 역시 그런 성향이 강했다. 권위주의적이고 가부장적이고 화가 나면 눈빛이 돌변했다. 주연 씨가 초등학교를 들어가기 전에는 아버지가 폭력을 쓰거나 폭언을 했던 기억은 없다. 집에 없을 때도 많았고 어머니와 싸웠던 기억도 없었다. 어느 날 아버지는 직위를 남용한 불법적인 돈 거래와 폭력을 원인으로 강제 전역을 당하셨다. 어머니가 자세한 이야기는 해주지 않았었기에 어떤 불법이고 어느 정도의 폭력인지는 모른다. 그러나 아버지는 전역으로 더 이상 나라에서 제공하는 집에서 살 수 없게 된 주연 씨와 가족들은 단칸방으로 이사를 가야 했다. 직업이 사라져버린 아버지는 생계를 책임지기 위하여 여러 가지 일을 하셨는데 문제는 아버지의 오랜 군대 생활에서 배워져 버린 권위주의적 습성과 그의 폭력적인 성향이 사회초년생으로는 적절하지 않았던 듯하다. 회사를 입사해도 몇 개월이면 퇴사를 했고 막노동을 하다가도 동료들과 싸워서 쉽게 그만두었다. 자신의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는 인생의 답답함과 돈이 없어 가족들에게 먹일 것이 없어지는 것에 대한 초조함이 삶의 매 순간순간 얼마나 심하게 그를 공포와 불안에 몰아넣었을까. 20대에 먹고 살기 치열한 사회로 처음 던져졌을 때 느꼈던 우리의 불안함보다 가장으로서 느꼈을 그의 불안함이 몇 배는 심했으리라는 사실을 나도 주연 씨도 이해할 수 없는 바는 아니었다. 그러나 그는 그런 불안과 공포를 음주와 폭력으로 표출했고 그때부터 주연 씨의 가정은 지옥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엔가 어머니께서 저녁 식사를 하시다가 생활고에 관한 불만을 아버지에게 드러내는 일이 있었다. 그러자 갑자기 드라마에서 보던 일이 그녀의 눈앞에서 펼쳐지기 시작했다. 아버지께서 밥상을 엎으시고는 자신의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상다리를 부러뜨리면서 어머니께 폭언을 하기 시작했다. 단란해야 할 가족들의 저녁 식사는 공포의 아수라장이 되었다. 여기저기 날아간 그릇과 반찬들, 울부짖는 남동생, 소리 지르는 어머니. 그 사이에서 주연 씨는 그대로 얼어 있었다. 이것이 주연 씨가 기억하는 아버지의 분노 표출 시작이었다. 그 이후로 부러진 상다리는 시도 때도 없이 아버지의 무기가 되었다. 밥상 하나 살 돈이 없었던 집이었기에 어머니는 그 밥상에 상다리를 다시 끼워 맞추며 사용하셨는데
상다리는 한 번 빠지면 끼워 맞추어도 계속 빠지기 마련이다. 아버지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걸까? 술을 마시고 들어온 날 주연 씨와 남동생을 깨우려는 아버지, 그걸 말리는 어머니, 그리고 시작된 싸움, 폭언, 울기 시작하는 남동생. 그러면 부러졌던 상다리를 다시 빼서 주연 씨와 남동생과 어머니를 패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소음은 동네 이웃과의 싸움으로까지 이어졌다. 동네 이웃들은 그 집에서 새빵살이를 하고 있는 가족들 때문에 너무 시끄러워 못 살겠다고 주인집에게 하소연을 하기 시작했고, 자존심이 강했던 아버지는 자신의 화를 절제하기보다는 이사 가는 것을 선택했다. 그러나 이사를 갈 때마다 이런 일은 계속 반복되었다. 지금 같은 시대에서는 가정폭력으로 신고를 했겠지만 1990년대에는 그 정도의 폭력은 신고 대상이 아니었던가 보다. 생각해보면 나의 아버지도 사람들이 많은 길거리에서 빗자루로 때리며 욕을 했지만, 주연 씨의 아버지도 나의 아버지도 가정폭력으로 신고된 적은 없었다. 유통회사는 빚만 늘어나고 잦은 이사에 잦은 전학, 아버지의 폭력과 폭언, 그리고 가난에 지친 어머니. 어머니는 아마 그때부터 몸이 아프셨던 것 같다. 배가 아프다고 시름시름 앓아 누워 계실 때에도 많았는데, 아버지는 자신에게 화가 나 아픈 척을 하거나 엄살을 부리는 거라며 되려 화만 내시고 큰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으셨다. 어머니가 스스로 난소암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음에도 치료할 돈이 없기에 말하지 않았던 것인지, 아니면 본인도 모르고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남편의 폭력에 죽기로 작정을 했던 것인지, 그 사실은 아무도 모른다. 어머니께서 이제는 너희 곁에 없을 것 같다고 미안하다고 말씀을 하시고 나서 며칠 뒤에 하늘나라로 가셨다. 이 생각에도 주연 씨는 어머니가 아프시고 난 후로 돌아가실 때까지의 기억이 대부분 없다고 한다. 충격적이거나 매우 스트레스를 받는 사건이 있으면 해리성 기억상실 장애가 생기기도 한다는데, 아마 그런 종류가 아닐까 추측해본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는 회사를 정리한 이후 할머니 댁으로 이사를 했다. 아버지는 돈을 벌어 오신다며 한 달 동안 안 들어오신 날도 있고, 집에서 몇 달을 계셨던 적도 있는데 무슨 일을 하는지는 알지 못했다. 그러나 집에 계실 때에도 항상 술을 드셨고, 술에 취하면 어머니가 계실 때보다 더 심하게 폭언과 폭력을 일삼았다. 수능 시험을 보기 며칠 전, 주연 씨와 남동생은 방에서 각자 할 일을 하고 아버지는 거실에서 TV를 보며 술을 마시고 있었다. 갑자기 커다란 굉음이 들려 방에 있던 주연 씨와 남동생이 뛰어나와 보니 아버지가 야구방망이로 천장을 치면서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아버지의 말로는 윗집에서 쿵쿵거리는 소리가 나서 너무 시끄러웠다고 말을 하였지만, 윗집에서 쿵쿵거리는 소리는 주연 씨도 남동생도 들은 적이 없다고 했다. 아버지가 천장을 치면서 났던 굉음 때문에 놀란 윗집 아저씨가 내려왔다. 아버지는 큰 몸집의 윗집 아저씨를 보고는 씩씩거리면서 안방으로 들어갔고, 남동생과 주연 씨는 윗집 아저씨에게 죄송하다고 몇 번을 사과했다. 아랫집, 윗집, 경비 아저씨까지 온 동네에 소문이 퍼져 얼굴을 들고 다니기도 창피했고 집에 들어가기도 너무 싫었다. 이 집에서 빨리 탈출하는 방법은 독립하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생각했다. 주연 씨는 결국 재수를 포기하고 전문대학교 아동보육학과에 들어갔고, 보육교사 자격증을 따자마자 어린이집으로 취업을 해서 월세로 집을 얻어 독립을 했다. 독립한 이후로 집에는 한 번도 가지 않았다. 비슷한 시기쯤 남동생도 군대를 가면서 아버지는 그 집에 혼자 살게 되었고, 주연 씨도 남동생도 아버지와 연락을 주고받지 않았다. 그 이후 2년 동안 어린이집에서 일을 하면서
주연 씨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마음이 평안했다. 아버지가 없는 세상이 너무 행복해서 두려울 정도였다. 매일 아침마다 감사하다는 말로 하루를 시작했다. 아버지가 없는 집에서 눈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없는 집으로 퇴근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없는 집에서 편하게 잘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녀에겐 아버지가 있는 세상이 지옥이었고 아버지가 없는 세상이 천국이었다. 그렇게 보조교사로 2년을 세상에도 없을 평안과 행복을 누리면서 지내다가 정교사가 된 이후부터 처음으로 자신의 폭력성을 마주하게 된 것이었다. 보조교사는 아이들을 돌보는 것보다 잡일이나 청소가 대부분이었기에 그녀도 자신 안에 폭력성이 있는지 몰랐던 것이다. 주연 씨와 나는 몇 달 동안 아버지에 대해 서로 이야기하면서 많이 울고 많이 웃었다. 어느 순간엔 누가 더 불행했는지 배틀이 붙을 정도로 이야기했는데 항상 이기는 쪽은 주연 씨였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대화는 꽤 발전적인 방향으로 흘렀다. 우리의 안에 내재되어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바꿔보기 위해 일기를 쓰기로 결심했다. 사실 일기보다는 자아성찰이나 행동 규정에 더 가까웠다. 매일 자기 전에 자신이 오늘 한 일 중 마음에 들지 않는 모습들과 마음에 드는 모습들을 기록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모습들은 없애자는 결심을 하는 일기였다. 그렇게 쓰다 보면 특정 패턴이 눈에 보일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면 그 특정 모습을 고치려고 집중적으로 노력할 수 있고 우리의 미래가 달라지지 않겠냐는 것이다. 주연 씨는 자신 안에 있던 폭력성이 하나씩 드러나는 순간마다 일기를 다 쓰면 꼭 태워버리겠다고 결심했다. 아무도 보면 안 될 정도로 수치스럽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행복한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을 보며 느껴지는 시기 질투와 부러움, 말을 듣지 않는 아이에게 올라오는 격한 분노, 아이들이 실수했을 때 자신도 모르게 나오는 매서운 눈빛과 톤이 높아지는 목소리, 아이들이 모두 하원하고 텅 빈 교실에서 어머니에게 자신의 어린 시절을 하소연하는 청승맞은 모습까지. 평소엔 잘 생각나지도 않는 어머니가 이상하게도 아이들이 모두 하원한 텅 빈 교실에 앉아 있으면 계속 생각이 났다. 누군가에게 하소연을 하고 싶은데 말할 대상이 없어서 그랬는지 아니면 정말 어머니가 너무 보고 싶어서였는지 모르겠다. 그녀는 일기에도 어머니께 많은 편지를 썼는데 나는 그 내용을 읽어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주연 씨의 말로는 대부분 자신의 팔자에 대한 원망이었다고 한다. 무의식의 정화. 가끔 주연 씨가 생각이 날 때 성품 개조 프로젝트로 시작했던 일기 쓰기도 같이 생각이 났다. 그 공책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기억나지 않지만 끝내지 못한 인생의 숙제처럼 가슴속에서 계속 나를 자극했다. 그때 그만두지 않고 일기를 계속 쓰면서 심리학과 철학과 명상까지 동원했다면 지금 내 모습과 많이 달라져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한다. 일기를 다시 쓰기 시작한 것은 주연 씨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부터였다. 가끔 주연 씨와 연락을 하긴 했지만 언젠가는 만나자는 약속을 할 뿐 삶을 살아가기에 바빠서 실제로 만난 적은 없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다가 2019년에 그녀 아버지의 부고 소식을 받았다. 나는 그녀 아버지의 장례식장에는 꼭 가야 할 것 같은 의무감 때문에 과외 수업을 모두 빼고 참석했다. 거의 10년 만에 주연 씨를 만났다. 이미 결혼을 해서 남편과 아이가 있었고 살도 이전보다 붙은 얼굴이었다. 그날 저녁 우리는 손님이 다 떠나간 고요한 장례식장에서 소주를 마시며 많은 이야기를 했다.
그녀는 아버지의 집을 나온 후 단 한 번도 집에 간 적도 전화를 한 적도 없었다. 아버지 역시 그녀에게 단 한 번도 전화를 한 적이 없다고 했다. 그렇게 거의 15년이 지난 이후 얼굴도 모르는 신부님이 전화를 걸어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말을 하셨다. 아버지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그녀도 남동생도 몰랐다. 그저 어느 수도원에서 봉사활동을 하시다가 몸이 힘들다고 누우신 지 3일 만에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만 신부님을 통해서 들을 수 있었다. 신부님께서 말씀하시기로는 간경화로 약을 드시고 계셨고 자신의 옷장 안의 서랍에 공책이 있다는 말씀을 자주 하셨다고 했다. 아버지의 사망이 의사에 의해 확인되고 난 후 신부님은 서랍에 있는 공책을 열어보셨다. 그리고 그 공책에는 주연 씨의 생년월일과 주민등록번호, 이름, 전화번호, 그리고 현금 500만 원이 있었고 자신이 죽으면 모든 돈을 딸에게 전달해달라는 메모만 적혀 있었다. 나는 아버지를 용서하는 마음으로 그 돈을 받으려는 게 아니야. 아버지가 우리에게 용서받기 위해서 그 돈을 줬다고는 생각하지 않아. 자신이 떠날 때 마음 편하게 가고 싶어서 조금이라도 죄책감에서 벗어나려고 그랬다고 생각해. 그리고 나도 아버지를 위해서 그 돈을 받은 게 아니야. 그저 아버지를 편하게 보내드렸다는 나의 안도감이 나의 마음의 평화를 위해 더 나은 선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야. 인생을 살면서 우린 많은 사람들과 갈등도 하고 말다툼도 하고 의견 대립도 해. 그러나 그러한 모든 일에 상처를 받고 용서를 해야 한다고 운운하진 않잖아. 대부분의 시간들은 지나면서 잊어버리기도 하고 어제의 적이 오늘의 친구가 되기도 하고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적이 되기도 하는 사실은 적도 없고 친구도 없는 세상에 살아. 그런데 용서라는 말을 하려면 자신의 인생에 치명적인 아픔과 상처를 남긴 사람에게나 하는 거야. 그리고 상대방이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는데 혼자서 용서하는 일은 아주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지. 아버지는 나에게 용서를 구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아마 내가 아버지를 용서하려면 평생을 살면서 계속해야 하는 일일 거야. 단순히 영화나 드라마처럼 나는 아버지를 용서했다라는 말 한마디로 끝나지 않는 일이지. 지금도 나는 일기를 쓰면서 마음속에 올라오는 분노와 어린 시절의 아픈 기억과 시기 질투와 이렇게까지 노력하는 지금의 내 모습에 대한 애처로움까지 모두 받아들이려고 노력하면서 감정을 정화하는 과정을 계속하고 있거든. 이 정화의 과정이 어느 정도 지나고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나를 우울하게 만들지 않는 순간이 되어야 그때가 돼야 내가 아버지를 용서했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녀는 나와 같이 쓰던 일기를 지금도 쓰고 있다고 했다. 처음에는 이렇게라도 나 자신을 바꾸려는 자신의 의도가 뿌듯했고 그 다음에는 자신도 모르게 나오는 아버지의 모습을 발견하면 고치겠다고 노력을 했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이유가 아버지라는 인간 때문이라는 사실에 다시 분노했다. 정상적인 가정에서 자랐다면 이런 짓까지 하면서 노력해야 할 필요가 없었을 텐데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아버지의 욕을 오지게 썼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신의 쓴 욕이 너무 수준 낮고 경박해 보여서 찢어버렸다. 그러나 가정의 저주를 다시 되풀이할 것 같은 불안감에 다시 공책을 사서 쓰고 고쳐보려고 노력하고 화가 나서 욕을 쓰고 다시 창피해서 찢어버리는 이 행동을 반복했다. 그리고 어느 날 유튜브에서 마음을 정화하는 방법에 대한 동영상, 심리학 교수들이 말하는 심리치료에 대한 동영상들을 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녀는 이제까지 했던 일기를 3단계로 나누어 쓰는 것으로 수정했다.
일기의 처음은 자신의 감정을 인정해 주는 것으로부터 시작했다. 일단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울고 싶으면 울고 욕하고 싶으면 욕하고 웃고 싶으면 웃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판단하지 않는 것이다. 자신의 감정에 대해 옳다, 그르다, 좋다, 나쁘다, 잘했다, 잘못했다는 도덕적인 잣대를 대지 않고 일단 자신의 감정을 그대로 인정해 주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썼던 것과 같이 하루의 행동 중에서 마음에 걸리는 것을 쓰고 그보다 더 나은 행동이 무엇일까 고민하여 옆에 빨간색으로 적어 놓았다. 이 역시 옳고 그르다의 관점을 떠나서 한 단계 수준 높은 행동이 무엇인지만 생각해서 적었다. 중요한 것은 성인군자나 하나님의 입장에서의 행동을 쓰는 것이 아니라 단지 지금의 자신보다 한 단계만 높은 수준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서 쓰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꼭 하루의 행동 중 자신에게 칭찬해주고 싶었던 일을 적고 일기 쓰기를 마무리했다. 화가 난 상태에서 입으로 튀어나오려고 하는 말을 스스로 막았다거나 다이어트를 하는 도중 저녁에 야식을 참은 일까지 전부 포함하여 자신이 생각하기에 잘했다고 생각되는 것은 전부 다 쓰고 스스로에게 폭풍 칭찬을 해주었다. 우리가 그때 일기를 쓰던 방식은 스스로를 판단하는 것부터 시작했어. 이런 행동은 이래서 잘못되었고 이런 감정을 느끼면 나쁜 사람이고 감정을 이렇게 표현하면 옳지 못하다는 식이었잖아. 물론 그것이 겉으로 보이는 행동 변화에는 많은 도움을 줬지. 그런데 감정을 변화하기는 하지 못하더라고. 우울함, 분노, 시기질투, 비교의식. 매일 일기 쓰는 것이 귀찮지 않느냐고 물으니 그녀는 이렇게 답했다. 내가 할머니 집에 살 때 할머니가 나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어. 부모가 덕을 쌓으면 자식이 그 복을 받고 조상이 덕을 쌓으면 3대가 그 복을 받는다는 말이 있는데 할머니는 덕을 쌓은 것이 없어서 이렇게 살지만 너는 꼭 덕을 쌓아서 내 자손들에게는 복을 물려주라고. 귀찮지 않냐고? 얼마나 귀찮은데. 쓰고 싶은 날보다 쓰기 싫은 날이 더 많아. 그런데 있잖아. 내가 자식을 낳고 보니까 할머니 말씀이 계속 떠올라서 쓰기 싫은 날에도 일단 책상에 앉아. 명상으로 마음을 차분하게 하고 나서 써야 정성이 들어가더라고. 세상에 단 하나도 쉽게 되는 일이 없어. 작은 한 가지도 정성을 들이지 않으면 제대로 되는 것이 없는데 나를 바꾸는 일은 오죽하겠니? 그런데 자식한테 덕이 간다잖아. 내가 덕을 쌓으려면 그런 인격이 되어야 하고 그래야 그 덕이 내 자식에게 가니까. 그래서 나는 평생 하라고 해도 해야겠어. 그리고 있잖아, 사실 하다 보면 습관이 돼서 안 하면 침대에 눕기가 영 불편해져. 습관이 참 무섭더라고. 지금 주현 씨의 인상과 그 인상에서 풍기는 온화한 아우라는 더 이상 이전의 주현 씨 모습이 아니었다.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을 자신이 통제할 수 있다고 믿지만 잘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같이 일하는 동료나 자신의 가족을 생각해보자. 상대방의 행동은 늘 똑같았는데도 어느 날은 꼴 보기도 싫고 어느 날은 한없이 좋아 보이기도 한다. 상대방이 일 때문에 바쁜 게 하루 이틀이 아님에도 어느 날은 안쓰럽게 느껴지다가 어느 날은 자신에게 소홀한 것 같아 서운해지고 어느 날은 화가 치밀어 오르기도 한다. 어느 날은 설거지를 하지 않는 남편에게 벼락같이 분노가 치밀어 오르다가 어느 날엔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넘어간다. 어느 날엔 자녀가 짜증을 부리는 모습에 같이 짜증이 나기도 하고 어느 날엔 그냥 귀엽다고 생각하며 웃어넘긴다. 우리의 감정은 하루하루 매일 다르다.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고 일관된 인간은 하나도 없으며 나도 당신도 예외는 아니다. 어느 날에는 작은 일에도 예민하게 반응하고 어느 날엔 대인배 같은 이해심이 있다. 어제는 싸울 일이 분명해 보였으나 오늘은 별일 아니라고 느껴진다. 어제는 한없이 게을러지고 사람들도 만나기 싫다가 오늘은 뭔가를 시작하고 싶은 의욕이 넘치다가 내일은 또 어떤 감정일지 모른다. 우리는 우리가 의식하든 하지 못하든 대운과 세운에서 오는 천간과 지지의 기운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다. 주연 씨가 시도했던 정화 과정은 우리가 태어날 때 찍힌 사주의 8글자가 육식갑자의 대운에 따라 감정의 영향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 즉 운명대로 살지 않게 하기 위해 마음을 바꾸는 일이었다. 그리고 노력을 위한 방법들은 아주 많다. 명상, 마음 챙김, 기도, 자아 성찰, 끌어당김, 빛 명상, 감사일기 쓰기, 단어 명상, 참회, 회개, 자아 성찰. 지금 서점에도 수많은 서적이 수천 권이 있고 유튜브를 검색해도 수천 개의 영상이 있다. 모두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다. 마음을 다스리는 힘이 행동을 다스리는 힘이고 행동을 다스리는 힘이 삶을 다스리는 힘이며 삶을 다스리는 힘이 운명을 다스리는 힘이 된다. 원효대사 해골물의 유명한 일화에서 일체유심조라는 말과 같이 모든 것이 자신의 마음에서 나온다. 주연 씨의 감정의 정화는 한순간에 일어난 일이 아니었다. 매 순간 자신의 아니마와 아니무스를 직면해야 하고 매 순간 어린 시절 아버지와 직면해야 한다. 매 순간 자신을 억누르던 도구마를 부셔야 하고 매 순간 남을 억누르는 도구마를 부셔야 한다. 감정은 오르락내리락을 반복하고 어제의 세상은 라이프니츠와 같이 생각할 수 있는 최고가 되었다가 오늘의 세상은 쇼펜하우어와 같이 생각할 수 있는 최악이 되었다가를 반복한다. 그러나 주연 씨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고 있다. 이런 반복이 영혼의 감정을 다시 만들어내고 의식을 다시 만들어내고 미래를 다시 만들어내고 더 나아가서 다음 생까지 결정하게 해줄 테니까 말이다. 외롭고 힘든 싸움이다. 아무도 나를 대신할 수 없고 나의 깊은 내면은 나 혼자만 아는 것이니 오직 혼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주연 씨는 말했다. 나는 이 과정을 수도 없이 반복했어. 나를 정화하고 변화하는 과정은 아무도 도울 수 없어. 오직 스스로 해야 하는 거야. 안나야, 구원은 자기 스스로 이루어지는 거야. 장례식장을 나오면서 주연 씨에게 물었다. 그래서 지금은 평안해? 주연 씨는 온화하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아주 많이. 너는 평안하니? 당신은 평안한가? 이 책의 낭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명리학이 나에게 준 교훈 들려드렸어요. 지은이 안나, 펴낸 곳은 프로방스입니다. 책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주하게 되는 궁극적인 질문들, 특히 왜라는 질문에 대한 탐구를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일상 속에서 느껴지는 고독과 공허함, 그리고 그로 인해 떠오르는 삶의 의미에 대한 고민은 저자에게 있어서 단순한 의무를 넘어서 삶을 관통하는 주제가 됩니다. 저자는 이 질문에 답을 얻기 위해서 방대한 독서를 시작했어요. 심리학, 철학, 역사, 종교와 영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책 3,000권을 섭렵하면서 끝내 명리학에 이르러 인생의 실마리를 찾게 됩니다.
명리학에 대해서 설명을 예전에도 한 것 같지만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명리학은요, 우리의 태어난 날과 시간이 지닌 의미를 탐구하는 동양 철학의 한 갈래입니다. 인간의 운명과 성격, 삶의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 고대부터 발전해온 이 학문은 각각의 사람에게 주어진 생년월일과 시간을 통해서 그 사람의 삶의 패턴을 파악하고요. 그로부터 삶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명리학은 사람이 태어난 순간에 이미 정해진 우주의 에너지와 흐름을 바탕으로 그 사람의 성격과 운명, 그리고 앞으로의 길을 예측하고 조언하는 도구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명리학에서 운명이 정해져 있다라고 하더라도 인간에게는 자유의지와 선택의 힘이 존재한다고 믿는 것 같아요. 운명이란 우리가 어떤 조건과 환경에서 태어났는지를 의미하는 것이지, 우리의 삶이 반드시 그 틀 안에 갇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운명을 넘어서려는 노력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스스로의 선택을 통해서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자기 성찰과 발전을 이루고요,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삶을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라는 것. 그러니까 커다란 파도는 어찌할 수 없이 순응해야 되지만 작은 파도는 충분히 노력에 의해서 건너가거나 방향을 바꿀 수 있다라는 것으로 저는 해석했습니다. 앞서서 읽어드렸던 주연 씨의 경우도 그랬잖아요. 그런 폭력적인 아버지를 둔 것을 거스를 수는 없었죠. 그런데 자신도 비슷한 그 아버지의 폭력성을 물려받았다라는 것은 받아들였지만 그 잘못된 파도가 본인의 자식들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노력으로 그 방향을 바꿨습니다. 모든 사람의 사주는 불완전하고 희로애락이 섞여 있고 행복하기만 한 인생은 없다고 했습니다. 또한 완벽하지 않은 우리의 인격체가 성숙해져서 완전한 중용에 도달하는 것이 우리가 이곳에 태어난 이유와 목적이라고도 했고요. 명리학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고 또 주변의 관계와 경험을 재해석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엔딩 음악 들으면서 저는 그만 물러갑니다. 안녕히 계십시오.